자, 오늘 또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새벽에 남자 김단태가 왔고요. 나스닥 폭락의 6가지 이유와 또 환율이 그래도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현재 2.23%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단반꿀의 기운으로 나스닥이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해보고요. 어쨌든 오늘 나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결국에 기업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을 하는데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주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식의 가치라는 게 뭐냐, 주가의 가치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금리에 의해서 할인을 하게 되는데, 금리가 상승을 하면 할인하는 폭도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질 때 나스닥의 기업들이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 더 많기 때문에 할인을 더 크게 하게 되고, 그 결과 다우지수나 S&P 500보다 더 큰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나스닥이 아무래도 하락폭에 더 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물 금리가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물론 소폭 상승하긴 했어요. 근데 이 10년물 금리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어쨌든 연준이 FOMC에서 내년 2025년에 금리 인하를 덜 할 거다라는 그런 좀 다소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꽤 많이 올랐는데도 오늘까지도 올랐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의 우려를 좀 증폭시킨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의 상승이 아니라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시장에 걱정을 좀 많이 끼쳤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락 이유는 손실을 확정 지으면서 세금을 줄이려는 자금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이익을 좀 본 분들이 있으면, 이익을 실현한 돈이 있으면 이제 손실도 좀 실현을 해서 이거를 좀 약간 상쇄시키려는 그런 자금들이 있죠. 이런 자금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해석도 좀 있고요. 또 세 번째 하락 이유는 차익 실현 물량.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돈 벌었으니까 이제 펀드 클로징 하고 이제 그만하고 오늘 올해 번 거 이제 종료하자, 올해 장 종료하자, 이런 물량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 연휴 이후에 원래 산타 때 랠리 한번 하고 원래 연휴 이후에 이런 현상 일반적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다섯 번째 이유는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거는 2024년 11월 기준이긴 하지만 S&P 500에 있는 10개의 회사들의 PE 레이쇼라고 해서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봤더니 탑 10의 기업들이 거의 50이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 거의 50이나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높다라는 거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0이라는 게 비싸죠. 그러니까 50년 동안 기업의 순이익을 모두 모아야 그 전체 회사를 살 수 있다라는 거니까 다소 좀 부담되는 숫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또 여섯 번째 하락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올해 나스닥이 32%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 32% 오르면 오늘 요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만 오늘 제가 6가지나 얘기했다라는 건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명확한 하락 이유는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참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생되는 일의 하루하루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요. 최근에 좀 재밌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엔비디아 GPU 호퍼 기준이긴 하죠. 2024년 기준으로 누가 많이 샀나, 요걸 이제 측정을 좀 해봤더니, 물론 이것도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추측을 한 겁니다. 근데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많이 샀고 거의 라이벌의 거의 2배 정도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AI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봤을 때 좀 흥미로웠던 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바이트댄스나 텐센트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바로 구글이 이런 다른 빅테크들에 비교했을 때 꼴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상당히 재밌는 게 바로 다음 장에 있는데, 구글이
엔비디아 칩은 가장 적게 갖고 있는데 컴퓨팅 파워만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아마존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다? 구글은 자신의 반도체로 이미 이런 컴퓨팅 파워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바로 구글의 TPU죠. 구글의 AI 반도체가 상당히 준비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글의 이제 AI 챗봇이죠. 이 제미나이가 발표했을 때 구글은 제미나이의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추론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하지 않았다, TPU로만 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더욱더 놀라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이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뭐죠? 바로 브로드컴이야. 왜? 자, 브로드컴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50%나 올랐는데, 이렇게 큰 기업이 한 달 사이에 50%나 올랐는데 왜 그러냐면 빅테크들이, 특히 이제 구글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오랫동안 설계해 왔고, 그 결과 구글이라는 이 회사만을 봤을 때는 탈 엔비디아를 사실상 실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구글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외부 유저들이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구글이 내부 서비스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의존이 거의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이렇게 탈 엔비디아를 하는 걸 보면서 다른 빅테크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칩 설계를 해야겠다.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테슬라도 다 자체 칩 설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이 해낸 걸 보니까 이런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죠. 근데 이렇게 자체적인 AI 반도체를 칩 설계를 할 때 도와주는 회사가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뒤늦게 브로드컴 주가 오른 거 보니까 이렇게 그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예전에 봤던 자료가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거죠. 저도 껄무새다. 저도 결국에 버스 떠나고 얘기하는 사람의 한 명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아니라는 거. 그리고 미친 환율 얘기, 또 미친 국내 주식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한국 주식입니다. 그래가지고 2024년 연초부터 해서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니까 코스피가 가장 꼴등이죠. 제가 블룸버그를 들어가 봐도, 파이낸셜 타임스를 들어가 봐도, 월스트리트 저널을 들어가 봐도 대문에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벌써 2명이나 탄핵시켰다, 2명의 리더를 탄핵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다만 몇 가지 댓글들이 조금 재밌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던 댓글들 몇 개를 좀 보자면, 빨리 선거를 실시하고 이 탄핵 사이클 끝내라 라는 댓글 달렸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정부와 선출직 공무원들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니 한국이 더 별로다, 한국이 더 별로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분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사실 뭐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자, 또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한국을 오랫동안 꽤 안정적인 나라로 봐왔는데 지금 보니까 바나나 공화국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나나 공화국은 한마디로 이제 거의 정치적으로 막장 국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댓글을 조금 보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느껴지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오늘 환율을 좀 얘기를 하자면 현재 환율 1470원인데 그래도 장중 거의 1490원 가까이 찍었거든요.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으로 갈등하다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이 갈등이 극에 치달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1480원 후반대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1470원대로 내려온 거는 사실이다 라는 거고요. 제가 뭐 환율과 관련돼서는 되게 부정적인 얘기들만 드렸는데, 저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신영증권의 박소연 이사님의 의견을 조금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감이 가서 한번 환율에 대한 의견인데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의 환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치 불안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CDS 프리미엄 때문이에요. CDS 프리미엄이 원래 어떤 구조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상승을 막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CDS 프리미엄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잠잠하다라는 거죠.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냐? 한국 부도가 날 것 같은, 원화가 부도가 날 것 같은 그 위험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자, 보험료가 별로 안 올랐다라는 건 이 부도 가능성을 낮게
낮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위험이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치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한다면 이런 CDS 프리미엄도 꽤 올라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24년에 이 높은 환율은 순수하게 대내외 금리 차가 요인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가 미국보다 현재 높죠. 이것 때문에 오는 이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환율의 차이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렇다고 갑자기 또 금리를 높이자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걸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진퇴양난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원화가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달러가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당연히 달러가 더 안전해 보이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달러의 금리가 더 안전하니까 낮아야 되고 원화는 더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반대의 상황이 됐고 이 반대의 상황이 지속화됨에 따라서 금리가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한국은 어쨌든 무역 수지 계속 흑자를 하고 있고요. 달러를 벌어오고 있고 또 스왑 레이트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 이 통화의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이 안정적이라는 거에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원화의 건전성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반대로 정책 당국이 컨트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가라앉을 가능성도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건전성에는 우려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힘든 순간만 지나가면 환율은 좀 안정적인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취임 이유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환율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발 좀 긍정적인 으로 돌아오도록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